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7살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결혼 7년 차 워킹맘입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문득 제 삶이 참 빠르게 흘러왔구나 싶을 때가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가끔은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기억이 지금의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의 사업이 아주 잘 돼서 남부럽지 않게 부족함 없이 자라났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저희 집이 여유로운 편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어요. 원하는 학원에 다니고 새 학기가 되면 늘 새 가방과 새 신발을 사주셨고 가족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당시엔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와서 집안 분위기가 한동안 무겁고 조심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그 시기를 잘 버티셨고 몇 년이 지나면서 다시 경제적으로는 평범한 수준으로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렇게 집안 형편이 넉넉할 때와 어려울 때를 모두 경험하고 자라서인지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돈이란 게 있어도 크게 의지하지 않으려 했고 없다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삶에서 돈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돈을 펑펑 쓰며 자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제 통장에 큰 돈이 없다고 해서 허전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현실 안에서 알뜰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돈에 크게 연연하거나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특히 결혼하고 시댁과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저조차도 점점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기분이 드는 순간들이 잦아질수록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 순 없다는 생각이 자주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저는 대학을 무난하게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사회초년생 시절엔 작은 월급으로도 만족하며 조금씩 저축을 하고 혼자 자취하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몇 년간의 교제를 거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비슷한 가치관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 환경 차이에서 비롯된 생활 습관과 씀씀이가 꽤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남편이 자란 시댁은 저희 친정보다 확실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크지는 않아도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고 남편도 어릴 적부터 비교적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돈 쓰는 데 있어 주저함이 거의 없었어요. 본인이 번 돈을 거의 다 본인의 취미나 여가 생활에 썼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술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밥을 사고 술값을 내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나가는 게 일상이 되었고 장비며 라운딩 비용이며 적잖이 들어가는 돈을 별 생각 없이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남편이 번 돈이니 자기가 쓰는 거야 이해해야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몇 해가 지나면서 점점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씀씀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커졌고 생활비나 저축은 자연스럽게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교육비며 양육비며 쓸 돈이 더 많아졌는데도 남편은 별로 생활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결혼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저희 가정의 살림은 대부분 제 월급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이 정도쯤은 내가 더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는데 이제는 매달 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허무하고 씁쓸한 기분이 올라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무조건 참으며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계산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게 조금은 서글프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 저희 부부는 남편이 혼자 살고 있던 작은 빌라 전셋집을 그대로 신혼집으로 삼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결혼을 하면 좀 더 새롭고 단정한 집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지만 당시 형편상 새로 전셋집을 구하기에는 부담이 컸고 남편이 이미 익숙하게 살고 있던 공간이니 그냥 거기서 출발하자고 서로 합의했습니다. 결혼 초기에야 큰 욕심 없이 둘이 오붓하게 살아가는 데에 집중하고 싶었고 집이 조금 낡았어도 제겐 그 공간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보금자리라는 점에서 애착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면서 저희 부부의 일상과 추억이 그 집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좁은 거실에 작은 소파를 두고 주말이면 같이 영화를 보고 더운 여름밤에는 선풍기 바람에 기대어 함께 잠들던 기억들이 선명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공간이 더 비좁아졌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우리 가족이 서로에겐 충분하다는 신호처럼 느끼며 지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고 짐이 늘어나면서 또 생활 반경이 달라지면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부모님께서 시댁으로 들어와 같이 사는 문제를 조심스레 꺼내셨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직 젊은 부부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특히 저는 혼자만의 공간과 생활 패턴이 분명한 편이라 시댁과 함께 살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외아들이고 언젠가는 시부모님을 모셔야 할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연로에 가시는 터라 앞으로 건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차츰 예상이 되었어요. 그런 이유로 여러 번 고민 끝에 지금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시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 결심을 하고 시댁으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살던 신혼집을 완전히 처분하거나 살림을 하나로 합치고 통장을 합치는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어정쩡한 상태로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된 거죠. 물리적으로만 함께 살고 경제적으로나 살림의 일부는 여전히 저희 부부 단위로 유지되고 있어서 완전히 한 집살이라고 보기에는 미묘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히려 더 어색하고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았습니다. 같이 산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분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다고 완전한 독립도 아닌데 언제까지 이렇게 중간지대에 머물러야 할까 하는 고민도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시댁에서 저희 부부의 생활에 보태라고 오피스텔 하나를 증여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계약금은 미리 넣어주셨고 나머지 잔금과 각종 비용은 저희가 살던 신혼집 전세금에다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저축을 합쳐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지만 머릿속에서는 이게 정말 온전히 저희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큰 책임과 부담이 뒤따를 일인지 자꾸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좋은 뜻으로 해주시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순간 이제는 정말 이 집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을 받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시댁에서 도움을 주시는 걸 큰 행운으로 받아들였고, 이 정도면 부모님도 우리 부담을 덜어주시려고 애쓰시는 거 아니냐며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과 재정이 얽히는 순간 앞으로 살림과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더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필요 없으니 사양하겠다고 단호히 거절하기에도 현실적인 고민이 따랐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학군이며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더 나은 거주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여유로운 처지가 아니기에 마냥 고집을 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계약금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오피스텔 계약금을 미리 넣어주셨을 때 감사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저희 살림에 보태주시는 큰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했어요. 다만 그 고마움과 별개로 오피스텔을 남편 명의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복잡한 심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결혼 후 7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한 달 꾸역꾸역 돈을 모아왔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학원비며 각종 교육비, 생활비도 거의 제가 담당했고, 남편은 여전히 자기 취미와 여가에 많은 지출을 해왔습니다. 물론 남편도 일을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고정 비용이 제 월급으로 메워졌어요.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어느새 카드값, 공과금, 각종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아이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사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제 시간을 갈아 넣어 모은 돈이었는데 막상 그 돈이 들어가는 오피스텔의 명의는 남편으로만 해야 한다는 시부모님의 말씀이 제게는 참 허탈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며 모은 돈은 결국 내 이름이 아니라 남편 이름으로만 남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아들이 가장이니 명의도 아들 앞으로 해야지. 그게 집안 체면에도 맞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일하고 저축해온 수고와 노력은 마치 당연히 아들에게 흘러들어가야 하는 어떤 부수적인 자원처럼 여겨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대답조차 잘 안 나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언제쯤 내 몫의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언제쯤 내 노력에 이름표 하나 붙일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바로 재작년에 신우네 가족이 이사를 하면서 시부모님이 보여주신 태도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신우 부부는 살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시부모님이 예전 신우 결혼할 때 해주신 아파트였는데 몇 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더 큰 평수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네는 사위가 외벌이였고 신우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어요. 그 상황이야 각 가정의 사정이 있으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당시 신우와 사위에게 새 아파트 계약금을 지원해 주실 때 신우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라고 직접 권하셨거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신우가 살림도 다 하고 아이도 다 키우고 있으니 나중에 혹시라도 사위가 변심이라도 하면 딸 몫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솔직히 참 합리적이고 좋은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위 욕심이 많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면서도 딸의 권리를 챙겨주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오피스텔 얘기를 꺼냈을 때는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공동명의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을 조금 굳히시더니 우린 옛날 사람들이라 그런 건 이해가 안 된다. 재산은 당연히 아들 앞으로 하는 거지. 어디 남자 집안에서 여자가 명예 걸겠다고 하나?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딸에게는 혹시라도 있을 불행에 대비해 몫을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며느리인 제 몫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조차 하지 않으시는 게 참 서러웠습니다. 결혼해서 7년을 넘게 살면서 아이도 낳고 제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가정 경제를 지탱해 왔는데도 그 모든 노력은 그저 며느리니까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제 존재가 무엇인지 자꾸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나는 이 집안에서 그저 남편의 아내라는 이름 외에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건가? 내 삶의 고생과 헌신이 왜 이렇게 쉽게 무시당해야 하나 자꾸 눈물이 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어쩌면 시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런 사고방식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라도 제 권리와 몫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제 삶과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에 들어와 살게 해주셨다고 시부모님은 자주 생색을 내십니다.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처음 결혼할 때 작은 빌라 전셋집에서 시작했던 저희 부부가 이렇게 조금 더 넓고 편한 집에 살게 된 건 분명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시부모님은 생활 속에서 자잘한 것들을 잘 챙겨주십니다. 집에 필요한 소소한 살림이나 간식거리를 사서 놓아주기도 하시고 아이에게 이것저것 사주기도 하세요. 그런 부분은 고맙고 저 역시 참 좋은 어른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크게 주신 건 없으면서도 좋은 집에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충분히 큰 은혜를 입힌 것처럼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저는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집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결혼 후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직장에 다니며 번 돈은 적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면 생활비며 아이 교육비며 고정 지출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며 각종 보험료며 생각지도 못한 지출도 늘어났어요. 저는 매달 카드 결제 알림이 오면 한숨을 내쉬면서도 이것도 다 가족이 사는 일이다 하고 제 몫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쌓인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7년간 제가 벌어들인 금액을 다 합치면 거의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제 삶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본 큰 자산이자 제 청춘과 시간과 노동이 담긴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 돈이 제 이름으로 제 몫으로 남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너무 허전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이 은근히 아니 뭘 더 욕심내냐고 하시는 말을 들으면 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너무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일까 하고 자책하게 돼요. 사실 저는 뭘 더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기여한 부분만큼은 내 이름으로 남겨두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요? 앞으로 아이도 점점 더 자라고 교육비나 여러 가지로 지출이 많아질 텐데 만약 제가 나중에 일을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된다면 제 수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집은 남편 것이고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허무해져요. 분명 그동안 저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여했는데
그 모든 것이 남편의 몫으로만 남게 되는 기분이 드니까요.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자산 하나쯤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시부모님은 여전히 옛날 어른들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시댁과 큰 문제 없이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또 가족 간의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불만이 있어도 되도록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억울하고 속상해도 혼자서 꾹 삼키면서 이것도 가족이니까 이렇게 맞춰 사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는 실망감이 더 크게 자라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 제가 시댁을 믿고 서로 존중하며 지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에 더 서운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제 것을 제 것으로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무너뜨리거나 빼앗으려는 것도 아니고 혹은 가족의 몫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제 노력의 결과와 가치를 인정받고 싶고 혹여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내 몫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구는 게 아닐까, 너무 각박하게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듭니다. 가끔은 제 마음이 너무 옹졸한 것 같아서 스스로도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제 삶의 무게와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받고 싶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어차피 시부모님 재산도 다 남편 거 될 텐데 뭘 그리 예민하게 구느냐고 묻는다면 사실 저도 그 말에 딱히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시부모님 세대에서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이고 남자 자식이 부모 재산을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분명 언젠가는 그 재산이 우리 가족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지금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좀 더 크게 내다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국 다 같은 식구인데 뭘 그리 각을 세워서 계산을 하느냐.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네가 손해다라고 충고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그 말씀들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는 건 압니다. 정말이지 그럴 때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계산적이고 마음이 좁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제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솔직히 이제는 그것마저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소리 없는 울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가족의 몫을 더 달라고 더 챙겨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7년 가까이 되도록 제 몫을 지키기보다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같이 쓰고 같이 책임지고 같이 살아왔어요. 시부모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은 감사히 받고 그렇다고 제 역할이 작다 느끼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떤 결정의 순간이 오면 너무나 당연하게 명의는 아들, 앞으로라는 한마디로 저의 존재감이 지워지는 것 같아 마음이 저릿해집니다. 이런 기분을 남편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거나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괜히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 괜찮다, 알겠다고 넘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속마음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왔고 그 돈으로 우리 살림이 굴러갔어. 적어도 내가 기여한 만큼은 내 이름으로 남기고 싶어.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그게 내가 이 가정에서 지닌 몫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제 얘기를 듣고 남편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가 맞아. 나는 씀씀이가 컸고 내가 번 돈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저축해온 거 다 인정해. 내 말이 틀리지 않아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이 한마디에 그동안 참고 억눌렀던 서운함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어요. 혹시 남편도 속으로는 아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만큼은 남편이 제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오피스텔만큼은 공동명의로 하면 좋겠어. 그게 나에겐 중요해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우리 부부인데 사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무슨 큰 차이가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모님께 공동명의로 하는 게 어떨지 여쭤보자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마음이 참 묘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가려 했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이름 석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제가 애써온 시간과 노력이 증명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스스로에게 계속 묻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계산적이고 마음이 좁은 사람일까? 내가 가족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하고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동안 제가 애써왔고 견뎌왔고
제 몫을 다하며 살았다는 걸 저 자신만이라도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시부모님께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지만 적어도 남편이 제 편에 서서 함께 얘기해보자고 해준 것만으로도 지금은 조금은 덜 외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제 몫만큼은 제 이름으로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제 마음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어서 쉽게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께 오피스텔명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가기까지도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시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뻔히 짐작이 되었고 괜히 가족 간의 감정만 상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 마음을 꾹꾹 눌러왔으니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모님, 이번에 오피스텔 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상의를 좀 해봤어요. 혹시 공동명의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아내도 많이 기여했고 앞으로도 같이 부담할 거니까. 제 예상대로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 표정이 순간 딱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재산은 당연히 남자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림하는데 무슨 공동명의냐?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아버지도 덧붙이셨어요. 이건 우리 부부가 아들한테 주는 거야. 시댁 재산을 넘겨주는 건데 그걸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순간 귀가 뜨거워지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한꺼번에 몰려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차근차근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약금 넣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돈이 다 부모님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그동안 모은 전세금, 그리고 제가 일해서 모은 돈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계산적으로 구는 줄은 몰랐다. 참 요즘 사람들은 다르다. 내가 시댁 재산 탐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너무 충격적이어서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댁 재산을 탐내서 결혼을 했다는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니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손이 떨렸어요. 더 괴로웠던 건 그 순간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한마디라도 변호해주길 바랐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이 시선을 떨군 채 침묵하는 남편을 보니 서운함이 더 크게 몰려왔습니다. 결국 제가 참다 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어머니 아버지, 저는 지금 제 권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욕심은 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시부모님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말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제가 언제 시댁 재산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저는 7년 동안 남편이 버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저 혼자 벌어서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다 했습니다. 제가 번 돈만 3억 가까이 됩니다. 빌라 전세금이야 남편 고유의 재산일 수 있겠지만 이번 오피스텔에는 제 돈도 큰 부분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남편 이름으로만 하라는 게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을 끝냈을 때 방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더 굳어졌고 시아버지도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계산적이다, 욕심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산 같은 거 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목이 메어서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뭘 더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 몸만큼, 제가 기여한 만큼은 제 이름으로 남기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이 가정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 단순히 남편의 부수적인 기여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왜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혼자 싸워야 해? 하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차올랐습니다. 아마 시부모님은 여전히 제가 욕심 많은 며느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부부인데 무슨 공동명이냐? 나중에 다 남편 것이 될 텐데 왜 이러느냐 하시겠지요. 그 말들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상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건 시부모님이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아이에게,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제 몫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가족의 화목을 해치는 것처럼 보여도 제 삶의 무게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더는 무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말을 바꾸셔서 정말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이니 명의니 하는 건 모름지기 남자 앞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오랜 전통이고 체면이라고, 그게 집안의 질서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니 제가 계속 제 입장을 이야기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너희가 부부 사이인데 도대체 누구 명이면 어때서 이렇게까지 따지고 드느냐. 이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은 도저히 참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누구 명이면 어때서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꼭 남편 명의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저희 둘이 부부라면 제 이름으로 해도 되고 공동 명의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부부니까 따질 거 없다고 하십니까? 제가 이 말을 하고 나니 순간 방 안 공기가 뚝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 더 이상 내가 뭘 얘기해도 이분들은 절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께 감사했던 순간도 많았고 함께 웃고 밥 먹고 아이를 함께 봐주셨던 일도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는 너무나 단절돼 있었습니다. 저와 시부모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하려는 마음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제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요새는 오피스텔도 남아돈다면서요. 솔직히 이거 하나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마음 상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속상하느니 그냥 안 받고 말겠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이 깜짝 놀라셨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둘이 그냥 지금처럼 살겠습니다. 살림도 저희 수입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가고 명의도 공평하게 하면서 살면 돼요.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것이니까 마음 편히 쓰실 만큼 쓰시고 나중에 신우님께 다 주셔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부모님 뜻이니까요. 사실 마지막에는 정말 이 말까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저를 오해하시고 제 진심을 몰라주실 거면 앞으로 저희 부부와 부모님 사이에도 거리를 좀 두고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말을 해버리면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지켜온 관계가 순식간에 금이 가고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도 더 큰 불편함이 생길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은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 의견을 똑똑히 내고 제 감정을 전부 드러내자 깜짝 놀라신 듯 했습니다. 방 안은 한참 동안 정적에 잠겨 있었고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릴 만큼 긴장되고 서글펐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실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뭐든지 맞춰보려고 했고 시댁 어른들이 섭섭하지 않게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 제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나오는데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공허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봐도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평생 마음에 응어리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제 권리를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욕심으로 보이든 계산적인 태도로 보이든 이제는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제 마음과 시간을 희생만 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게 네가 해야 할 말이었어.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별다른 생각 없이 마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인 것처럼 대하는 사람입니다. 제게는 그게 더 답답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몇 날 며칠을 혼자 고민하고 소가리를 하고 마음속에서 수없이 갈등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꺼낼지를 생각했는데 정작 남편은 그냥 부모님이 좋으실 대로 하면 되지 않나? 하고 가볍게 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너무 외롭고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참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시부모님께 제 마음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도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저는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사는 사람이고 시부모님께도 최대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만 험악해지고 괜히 내가 욕심 많은 사람, 예의 없는 며느리 취급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부모님 재산에 욕심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누구라도 자녀의 부모님 재산이 앞으로 우리 삶의 보탬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억울하고 서러운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공헌한 것들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시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혹시 시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그건 감사히 받겠지만 그 이유만으로 제 기여를 무시당하고 제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욕심으로 매도당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약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따르고 무조건 남편 명의로만 해두고 제 의견 한마디 안 하고 순종만 했더라면 진짜로 나중에 누군가에게 저 여자 시댁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 아니냐는 말이나 듣게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한 기여만큼은 인정받고 싶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을 바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정말로 제가 시부모님 재산 바라보고 결혼한 사람처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시부모님은 얼굴이 딱 굳으셨습니다. 방 안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어머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시더니 내가 나이가 어려서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없이 까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울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 모든 말과 고민이 철없는 투정처럼 치부되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웠습니다. 제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고 밤마다 피곤해 쓰러져 자면서도 아침에 또 일어나서 돈 벌러 나갔는지 그 시간을 다 아는 건 결국 저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라 전세금이 남편 고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뒤로 7년 가까이 제가 번 돈으로 우리 살림이 꾸려졌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모아둔 저축까지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력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저 남자 앞으로 해야 한다는 한마디로 제 몫을 부정당하는 게 참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서 평생 자신을 원망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왜 더 강하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참기만 했을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모든 얘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나니 시부모님과 저는 더 큰 벽이 생긴 것 같고 남편과도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생긴 기분이 듭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괜히 부모님 속상하실까 봐 말도 못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래도 시댁이랑 잘 지내야지 뭐 그리 마음 상할 일 아니 하실 것 같고 혹여나 제 얘기를 듣고 괜히 마음 고생하실까 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은 이미 부서진 것 같은데 겉으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하소연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저 혼자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 저 혼자만 철없고 욕심 많은 게 아니라고 위로가 될까봐요. 제 얘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이 정말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최소한 제 몫을 지키려는 작은 용기가 너무 큰 죄로 보인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제 진심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